날씨도 덥고,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들 이렇게 좁은 교실에 이렇게 꽉 차 계시니까 막 시선도 제가 따갑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사교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이 키우는 걸 보니까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아이 공부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것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뺏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나서 노란차 떠나가고 나면 엄마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수다를 떨다가 며칠 지나니까 고학년 키우는 언니처럼 보이는 동네 아줌마를 꼬셔가지고 언니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요즘은 이거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서 궁금한 거 이렇게 강의도 듣고 뭐 하면 되는데 옛날에 제가 아이 키울 때는 전혀 그런 제도도 없고 근데 아줌마들은 다 동네 언니 꼬셔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궁금한 거 묻다가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 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또 샅샅이 살피고 스캔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를 키워요. 근데 저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저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제가 직접 보내고 받고 이랬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커피 한잔 하자고 올라가자는 아줌마들 없고 또 제가 누님 커피 한잔 하러 갈래요? 가려니까 기싸대기 막 맞아서 겁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책을 읽었어요. 육아서적. 시내에 이제 제일 큰 서점이 그 당시에 제일서적이었는데 제일서적 지하에 육아 코너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뭐가 감이 딱 잡히더라고요. 책마다 하는 말이 공부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다더라 이거였어요. 오늘 제가 저 앞에 도서관에서 강의를 했으면 제가 수학 공부법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텐데 도서관을 지나쳐서 여기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4살 무렵부터 그 육아서적을 읽고 거기서 이제 추출된 핵심적인 엑기스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여기 이제 의지해서 실제로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을 다니면서요. 요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보통 전집 할인 매장에다가 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집 할인 매장이 아니고 좋은 어린이책 그림책이나 어린이책을 이렇게 모아서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서점이 옛날에 있었어요. 대구에 4군데 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중에 가장 이제 오래된 서점이 우리 동네에 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 서점에 가서, 갈 때마다 그 당시 돈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림책을 6권에서 10권 정도 샀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읽히고, 읽어주고. 다 읽으면 다시 그 어린이 서점에 가서 또 책을 사고. 정말 바쁠 때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진짜로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독해력, 어휘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심지어는 피아노나 태권도도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한 거죠.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자라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주제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연수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 번 받으셨죠? 앞에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뭐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거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 관련 전공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전공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가진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진짜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운 그런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다 커가지고 벌써 20년 지났어요. 22년 지나가지고 26 청년이 됐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재수없다 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자, 참고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여기는 통합이죠, 통합. 고학년 학부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봐요.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이 같이 있으면 저학년으로 손 들어봐요. 다시 고학년 손 들어봐요. 혹시 저학년이 있으면 고학년에 손 들지 말고. 예.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다 아시죠? 안다고 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예? 예. 달리기. 큰 추리 하네. 자, 육상선수. 종목은 다르지만 달리기가 뭡니까? 촌스럽게. 역시 초딩 엄마들이라서. 두 사람이 만약에 시합을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뭐 이봉주가 이긴다 했다가 뭐 코스에 따라 다르다, 종목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요 내가 뒤집어서 두 분 엄마가 애들이 있어요. 같은 2학년이에요. 이 집 엄마는 애가 있는데 벌써 구구단도 다 외우고 받아쓰기 100점 맞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발표도 잘해. 근데 우리 애는 안 그래. 앞으로 커서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났어요. 뭐 가봐야 할 것 같으면 걱정 없죠. 불안감 없죠. 그냥 키우면 돼요. 근데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불안해요. 어디 뭐 수성구 범어동에 학원 좋은 거 많고 막 거기서 뭐 애들 뭐 칙칙 좋은 프로그램 뭐 이상한 영어로 된 막 아니면 독일식 뭐 하바 뭐 놀이학교 다니다 개사코 있잖아요. 하바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는 보는구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뭐 한다 개사코 뭐 이렇게 하면요 나 불안해 죽겠더라니까. 우리 애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왜 근데 거짓말이에요 전부. 뭐 뛰어봐야 한다고? 코스에 따라 다르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안 그래요. 옆집 옆편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우리 애가 안 하는 뭐 하고 있어 학습지. 근데 우리 애는 뭐 맨날 인형 옷 갈아입히기나 하고 있어. 그럼 불안해져요. 사실은 전부 다 초딩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안해가지고
옆집 달리듯이 우리 애도 달리게 하는 거라. 그렇죠. 솔직히 말해봐요, 빨리. 안 그런가? 아이, 뭐, 커봐야 한다 하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래, 커봐야 하는데.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애 잡느라고 뚜껑 열 것도 없고, 뭐. 근데 저는 불안해가지고, 애 소공 시키다가 오답 나오니까요. 네? 나중에 크면 뭐, 커봐야 한다 하고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쥐박을 텐데, 당장 오답 나오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더라니까? 애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시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박고 막. 더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냐. 문제집 뚜뚜뚜 말아가 머리통 막 저 때리고 막.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문제집 몇 장 째고요.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이랬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내가 맨정신이 돌아오잖아. 맨정신 돌아오고 나면 아까 문제집 짠 게 아까워. 그래,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요. 다시 짠 거 펴고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막. 정 안 되면 막 다리미로 다리고 막. 다리면 안 되는구나. 종이니까 탄다, 잘못하면. 그죠? 그리고 또 상처받고 지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아이 보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 또 뛰어가가지고 막 잘못했다 하고 막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하면서 우리 딸 사랑해, 미안해 하고. 저는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키울 때는요, 내가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육받았나 이걸 돌이켜봤죠. 내가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키우면 되니까.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이제 엄마 밑에서 엄마 공장 다니면서 우리를 키웠죠. 대구에 섬유공장 많잖아요. 섬유공장에서 한 주는 야간, 한 주는 주간 하면서 2교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날이 많고 우리 삼형제끼리 막 참새처럼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면서 그것도 제가 4학년이 딱 되니까 엄마가 더 이상 삼형제를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일본말로 이거 힘아진다 하는데 공장에 일감이 없어가지고 다른 원래 전공이 아닌 다른 공장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친척집에 하나씩 이제 보내져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삼형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 벌러 갔어요. 우리 형은 제일 먼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인쇄소 사원으로 팔려갔고요. 우리 형은 안경점 사원으로 팔고 제가 인쇄소 사원으로 갔고 제 동생은 지우개 만드는 공장. 그래서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양육받은 경험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뭐 도움이 될 만한 뭐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크죠. 겨우 저는 공장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겨우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늘 제가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또 학교를 보내줬더라면 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겪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고 있죠.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원래 그 소중한 마음, 이건 잘 표현이 안 되고요. 맨날 했나 안 했나, 왜 이래 저 이래. 니 같은 건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뚜껑 많이 열리면 빠글벗게 가지고 막 현관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요. 저도 우리 열받아서 쫓아낸 적이 있는데 쫓아내고 1분도 안 돼가 내가 불안하더라고. 저기 진짜 어디 가면 오야노 싶어가지고. 그래 창문 너머로 대문 앞에 있는 거 막 살피기도 하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항상 불안했어요. 쫓기기도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진짜 행복해질지, 아니 행복은 생각도 잘 못했고 진짜 이 아이가 자라서 공부를 잘하게 될지 이게 늘 염려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다 키워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이코라서 맨날 뚜껑 열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질병 있죠. 충동 조절 장애,
파트타임 사이코. 언제 뚜껑 열릴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엄마들 상담해보고 또 제 경험도 해보고 하니까 다 이런 정신과 질환이 있더라고. 그래서 잡고 난 날은 꼭 어디 상담받으러 가볼까 하고 막 정신과에 한 가볼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가도 대책 없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발작을 해야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뭐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언제 발작할지 몰라. 시댁에 한번 갔다 오면 좀 증세가 심해지고요.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언제 뭐 이렇게 부정기적이니까 약물 치료도 안 돼.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갈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만 이런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옆에 애들이 다 그래. 전부 이렇게 집집마다 갇혀가지고 옆집 사정을 몰라. 그래 내만 이렇게 사이코인가 싶죠. 안 그래요. 다 사이코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왜?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은 내가 어디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저 잘 사는 동네 저 대치동 같은 데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걸 생산해가지고요 전국에 유포시켜. 영어를 잘하려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외국에 나가 어학연수 가야 된다더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할 일 없는 옆에 애들 돈은 철철 남아들고 그래? 시간은 많은데 이런 옆에 애들 그런 거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유통시킨다니까. 대치동에 생산되면요 목동 분당을 거쳐서 대구 수성구 와요. 한 5년 있으면 대구 수성구에 5년 걸리죠. 그럼 달서구에 또 5년 있다 와. 그 다음에 또 5년 있으면 저 뭐 칠곡 아파트 밀집 지역 가요. 한 15년쯤 지나면 여기 동구 또는 서구 이제. 그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흐름처럼 이렇게 온 전국을 특히 유아기나 초등 시기에 우리한테 이렇게 엄습해오죠. 그래서 왠지 불안하고 이렇게 쫓기고.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요. 자기만큼 잘하는 거죠. 우선 이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지금 당장 범어동에서 뭐 구구단 잘 외우고 또 뭐 받아쓰기 척척하고 뭐 이런 아이들하고 그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하고 정말 이 자라서 누가 잘 자라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뛰고 있어요. 자, 볼트는 범어동 아이예요. 이봉준은 지금 유라동 아이예요. 보여요? 볼트 뒤에 관중석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죠?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봉주 뒤에는 관중석에 사람이 좀 보이죠? 우리가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애가 안 보여. 애가 죽는지 사는지, 애가 뭐 상처를 받아가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아닌지 이게 안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막 아이를 스케줄 따서 돌리는 그런 동네 가면 갈수록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틱이고요. 틱 알죠? 틱? 뭐 입술 깨문다든지 아니면 심한 애들은 음성틱이에요. 6초, 7초에 한 번씩 뭐 하고 있어.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저 이런 애들 많이 봤어요. 전부 애정결핍이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고 이래야 될 시기에 사교육에 내몰려가지고 막 빙빙빙 돌고 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들어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 오는 어떤 엄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즘 마음이 열려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수성구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2학년. 근데 벌써 1학년 때 원형 탈모가 왔어요. 영어 전문학원 보내고 막 이래가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 엄마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다른 동네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라. 근데 작년에 제가 그 초등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우리 연구소에 매주 지금 제 강의를 들어와요. 그리고 그 별난 그 초등학교에서 아주 조용한 초등학교로 일부러 옮겼어. 왜? 애를 살리려고. 자칫하면요, 너무 우리가 빨리 달리면 애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아이가 상처를 받는지,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이런 건 전혀 안 보이고, 그죠? 우선 성과,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지,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는지, 이런 데 주목하기 쉽죠.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봉주 선수 딱 보면요, 달리기 유전자 별로 좋게 안 보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 자꾸 신랑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 인간 닮아서 이럴 거야 하면서, 내 닮았으면 잘할 텐데 하고 막.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늘 우리 와이프 쳐다보면서 내 닮았으면 진짜 잘할 낀데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능이 평균 낮다 하면서 평균을 깎아먹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늘 이렇게 농담이지만 그렇게 막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봉주 선수 보면 진짜 어벙하게 생겼잖아요? 큰칠하게 생겼죠? 뭐 잘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 방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자기 마라톤 인생에서 완주 횟수가 7, 8회에 불과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은 완주에 실패하거나 이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봉주는 37번 출전해가지고 35번을 완주했대. 이게 보통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뛰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재능만큼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뛰면 돼요. 그래서 완주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우승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만큼 잘 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꼭 1등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봉주 선수한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은 금방 승부가 나는 경기가 아니고 아까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뭐 하여튼 사교육 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학교 앞에 해법 수학이라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해법 수학도 없었어요. 저 남구 앞산 밑에 주택가에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학교 선생이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자기 친구들 한 번도 놀러 부른 적이 없어요. 쪽팔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30대 초반에 제가 하우스를 다니면서 노름을 했어요. 하우스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알아요? 타짜 봤죠? 타짜. 전문 도박꾼이었죠, 제가. 그때는요, 저는 노름하면 제가 이길 줄 알았어. 포카 치면. 왜냐면 동네 노름판을 내가 다 평정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당구장, 기원, 이런 데서 밤만 되면 이제 당구 그만 치고 방에 들어가서 포카 치고 이러니까 제가 다 이겨요. 기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노름에 소질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전 진짜 그런가 싶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우스에 들어갔죠, 하우스. 그리고 하우스 들어가면 보통 막 칼자국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름하는데 저는 칼자국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우스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나중에는 하우스에서 꽃 역할을 했어요. 꽃이 뭔지 알아요? 술집의 마담, 얼굴 마담 들어봤죠? 그것처럼 그 하우스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거라. 왜? 칼자국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노름하러 오기 마음이 편해가지고 돈 따도 안 뺏길 것 같고 이러니까. 이 꽃이 되면 장점이 뭔가 하면 내 미천이 없어도 하우스가 돈을 빌려줘. 하우스마다 꽁지라는 게 꽁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안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 노름을 하게 되면요. 뭐 어디 뭐 카지노 가도 똑같지만 결국은 선수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반복하지만 거기서 하우스가 가져가는 돈이 이제 대라라고 하죠. 대라를 계속 뜯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0분의 1, 실전에서는 15분의 1에서 20분의 1씩 막 뜯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선수들은 다 지고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지만 결국 다 지게 돼 있죠. 하우스만 돈 버는 거라. 갑자기 노름으로 갔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하우스들이 돈을 밀어주고 꽁지가 돈을 밀어주고 그냥 있겠어요? 통역배들 시켜서 결제받잖아요. 그럼 저는 사채도 빌려 쓰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 친구가 학교 선생들이잖아요. 보증 아주 신원이 확실하죠. 우리 와이프 친구들까지 저한테 보증 서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은행에서 다 학교 월급에 차압 다 들어오고요. 우리 와이프는 학교에서 얼굴을 들고 못 다닐 정도로 창피를 당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살던 전세도 사채업자들이 와서 전세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가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아까 제가 4살 때부터 아이를 제가 직접 키웠다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생활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밖에.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돈 벌러 다니고 제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어디 마땅히 학원 보낼 형편도 잘 안 되고 마침 학원도 없고 학원 없는 게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만약 주변에 좋은 사교육 인프라가 있었더라면 뭐 이렇게 좌절하고 이랬겠죠. 형편은 안 되지 좋은 데는 보내고 싶지.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책도 읽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때 우리 동네에 좋은 학원이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힐 수 있었어요. 어린 서점을 다니는 일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매주 한 번씩 아무리 바빠도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좋은 어린책을 사서 읽히고 했거든요. 요즘은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요 남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거기도 좋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제가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혔죠. 그게 아이에게 큰 자양분이 됐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생각하는 힘이 커진 거예요. 그 덕분에
수학 공부도 훨씬 쉬워졌어요. 왜? 책을 많이 읽고 이러니까 나중에 문장지 문제를 풀 때 말귀를 쉽게 알아듣는 거라. 아이들요, 문장지 문제 만나면 어려워하거든요. 계산은 귀신같이 하는데 이 긴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요, 책을 많이 읽어야 이 말귀를 알아들어서 문장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아이는 수학도 한 번도 학원 안 다녔어요. 나중에 잘 자라가지고 진짜 공부 엄청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못 만날, 진짜로 그런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은 길게 보고 키워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당장 뭐 눈앞에 보이는 그죠?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것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초등 시절은 아주 쉽죠. 지금 마라톤을 출전하는 시기도 아니고요. 마라톤을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뭘 준비하는 시기, 힘을 기르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동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at'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Absolutely right. Has he false started?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You notice if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I can't believe it. For the neutral is here. Now this is an open race, which will him out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다들 알아들으셨죠? 볼트 뭐 근육질 몸매본이라고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1년도 기억나시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2회에 한 번씩 열려요. 우사인 볼트는 지금도 100m, 200m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권위자도 승부가 너무 빨리 나는 종목 선수다 보니까 100m는요, 지금 세계 기록이 뭐 9초 얼마죠? 그러니까 10초 안에 승부가 나. 그러니까 너무 빨리 승부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출발부터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래서 저런 세계적인 선수도 실격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면 대부분요, 초등 저학년 때 실격해. 많은 아이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단거리 경주처럼 하는 거라. 특별히 별난 동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아이 아깝다고 수성구로 이사 가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거 가야 안 돼. 그냥 무슨 일 날 것 같이. 근데 마침 우리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갈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오히려 사교육부터 점점 먼 곳으로. 하루는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애 피아노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죠.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왜 피아노가 없노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더 이상 제 인간하고는 말을 섞어서 안 되겠다. 우리 피아노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음악 억수로 좋아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중고등학교 때 MP3로 음악을 얼마나 잘 듣는지 뭐. 수험생이 이 새끼 가면 안 되지. 아니, 고등학생 수험생이 목요일마다 멜론에서 발표되는 신곡, 그걸 꼭 그날 다운받아야 된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어요. 꼭 피아노 한다고 음악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별난 동네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막 이럴 때부터 막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렇게 달리다가 실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출전하기 전에 항상 코스를 먼저 답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아니, 전에 요 도로 건너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비행기 안 뜨던데. 아니, 요 율금이나 이런 데 강의할 때 비행기 소리 안 들렸다니까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비행기 소리 잘 들려요? 마라톤에서 코스 답사를 하거든요. 반환점은 어딘지, 언덕은 어딘지 이런 걸 잘 알아야 언덕 같은 데를 만약에 언덕이 나타난다고 상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를 조절해서 언덕에서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라톤의 코스 답사처럼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전략적 사고 습관 이걸 늘 길들여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늘 이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내가 불안해서 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기저귀 계산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애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요즘 학습지들 보면 친절하게 초식에 막 내주고 막 한바닥 문제를 푸는데 몇 초 걸리는지 재보기 하고 막 이러죠. 구몬 수학 이런 그런 것들이 혹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연산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학에 질리게 할 가능성이 높죠. 수학이 재미없는 과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에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국어학습지 끊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읽어야 되죠. 요 혁신도시 쾌사턴데 공공도서관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도서관 있어요? 좋은 동네네. 도서관에 가요. 어린이 도서관 있으면 더 좋은데 어린이 도서관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1층에. 그래요? 네. 그래는 또 그거 공부 학생들 가서 공부해도 되고요. 또 신청가 우리가 시민들하고 보도 되고요. 잘 돼 있어요. 그래요? 영어 DVD도 막 빌려주고 하겠네? 네, 영화 보습도 있어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일단 다 빌려 읽는 거라. 그 다음에 더 읽을 거 없으면 공공도서관으로 진출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게 해요.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 제가 만약에 제 친척이나 여동생이나 조카 같으면 진짜 머리 쥐박아 가면서 빨리 끊으라 하겠구만. 모르는 분들이라서 내가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쓸데없는 허작질을 많이 해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요? 가만히 놔두는 거라. 대부분 엄마들이 개입해가지고 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쓸데없는 호작질하고 이래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초등학교 때 요 세 가지만 딱 습관을 잡으면 돼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그래, 오늘은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화요일 날, 어디 갔지? 화요일 날 내가 어디 갔더라? 강동초등학교, 거기서 책 읽기 했나? 책 읽기 강의했어요? 강동초등학교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화요일 날 제가 강동초등학교에서 책 읽기 했거든? 어디서 듣느냐?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엄마표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해요. 영어 학원 안 보내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게 하는 방법. 어떤 학교에서는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방법. 오늘 여기서는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수학 공부 이야기도 사실은 한 10번은 해야 돼요. 10번. 10번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이제 확신을 심어주고 하고 싶은데 이놈의 학교 학부모 교육은 똑같은 강사를 10번 부를 수 없죠. 맨날 바꿔가면서 불러요. 그러다 보면 막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와가지고 잔소리도 막 하고 막 이러죠. 혹시 다른 게 궁금하시면 내년에도 또 부르면 돼요. 진짜로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불러요. 작년엔 제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영어 공부법 이야기했어요. 엄마표 영어 공부법. 그랬더니 원래는 우리 학교 제발 와가지고 수학 공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또 부르는 학교들이 많아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부른 선생님 못 부르게 돼 있어. 왜? 엄마들이 싫어한대.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그런데 저는 했던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설마 다음 카페는 알겠지, 다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다른 학교 강의도 있고요. 사실은 다른 학교 강의도 2시간짜리잖아요. 그거 말고 저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쯤에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 그때 막 인터넷 서점, 예스24, 알라딘 이런 서점들이 생기면서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우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 어느 날 우리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지금까지 받은 도움이 너무 커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서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주 한 번씩 엄마들 대상 강의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11년, 12년 됐어요. 작년 봄까지는 그 서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서점이 20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강의를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12년째 지금 무료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10시 반만 되면. 이번 학기 주제가 책 읽기예요, 책 읽기.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해서 제가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주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공부법은요, 2012년도인가 제가 한 학기 동안 내 수학공부법 이야기한 강의가 있어요. 우리 카페 오시면 18번인가 19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이제 자세하게 한 강의를 아마 한번 동영상도 있고 mp3도 있어요. 들어보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책 읽기에 관해서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 학기 동안 계속 한 그런 강의들이 있거든요. 만화책은 왜 안 되는지, 또는 만화책이라면 어떤 만화책을 읽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도 2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충분히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강의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음 카페 들어오시기 싫으면 회원가입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이라는 회사에서 회원가입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회원가입 해야 들어와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이 짜증난다 이런 분은 유튜브 가시면 돼요. 유튜브 가셔서 제 대화명, 제 잠순의 대화명이 그리운 것인데, 잠순의 이렇게 검색하시면, 잠순의라고 들어봤어요? 잠순의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 있죠.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잠순애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겼는데 그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저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는 수능에서 수학, 영어 다 만점 맞았어요. 아랍어도 만점, 사탐도 만점, 거의 다 만점. 몇 등인 줄 알아요? 한때는 전국 5등 한 적도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실제 수능에서는 전국에서 약 200등에서 250등 사이. 이게 몇 %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고3 수험생이 60만 명이 60만 명? 문과 40만 명, 이과 20만 명. 우리 아이는 문과를 갔어요. 40만 명 중에 상위 10% 하면 몇 등이에요? 대답 좀 해줘요. 다음 이야기 하게요. 자, 40만 명의 10% 몇 등? 4만 등이죠, 4만 등. 곱하기 10분의 1도 못하나. 자, 4만 등이죠? 1%는? 1% 몇 등이에요? 40만에 100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4,000등이죠, 4,000등.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자, 4,000등. 0.1%는 400등이에요, 400등. 전국에서 400등 하면 상위 0.1%. 우리는 상위 0.05% 받았어요. 지금 서울에서 SKY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사교육 없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해보고 여러분들처럼 애 잡아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씩 그래도 아이와 함께 저도 성장해 왔죠. 그래서 지금 12년째 제가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육 관련 전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이제 소문나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보고 연수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귀찮지만 연수를 받았더니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막 가라고. 원래 제가 50몇 개 초등학교를 가요. 아마 좀 시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최고수죠, 최고수.
더 이상 저보다 더 고수 만날 길 없어요. 미안해요. 금방지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시라고 시킨 대로 하라고요. 자, 요 세 가지만 초등학교 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끊어도 돼. 불안해서 하는 거지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자, 행복한 책 읽기. 그리고 영어는 대부분 학원 다니거나 공부방 다니면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들 옛날에 영어 공부하듯이 똑같이 개고생하는 개고생. 빡빡이 다 했죠. 연습장에 막 시커멓게 쓰면서 단어 외우고 막 이랬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죠. 그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어 공부에 관해서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잠수내라고 검색하든지 해가지고 검색해봐야 제 강의밖에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사교육비를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수학 공부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대학 가는 데는 수학이 대학을 결정해요. 그렇죠? 영어는 사교육비는 많이 들지만 대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변별 인력이 별로 없거든요. 영어가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는 수학으로 금방 결정이 돼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자기주도학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애가 스스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미친놈이지 스스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애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이 없어요. 간혹 돌연변이들이 있어 10만 명에 1명. 그런 신문에 나는 애들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애도 사실은 굉장히 소문난 넘친한데 잠손에서도 유명한 아이예요. 동네도 그렇고 뭐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10몇 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요. 자기주도학습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초등 때는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정해놨다고 막 지가 막 책상에 뛰가서 공부하는 놈 이거는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하도 막 패가지고 기를 들였거나 정상적으로 키운다면 절대로 스스로 뛰가서 공부하는 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시간 관리의 자기주도는 불가능하지만 뭐는 자기주도 할 수 있는가 하면 내용 익히기, 내용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초등 때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로 합시다. 그러면 좋은 어린이책 빌려와서 읽는 것 이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책의 재미만 느끼게 한다면. 아까 애가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될지 모른다 했잖아요. 간단해요. 재밌는 책 주면 돼. 책에 재미가 있으면요 애들 계속 읽어요. 근데 재미없는 책을 주는 거라 엄마들이 뭘 모르니까. 지식 많이 담긴 책 이런 거 주니까 또는 글밥 많은 책 주니까 애들이 싫어하죠. 자기 이야기를 다룬 재밌는 얇은 그림책 같은 거 잘 빌려서 권해봐요. 자,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그런 그림책 소개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그런 걸 찾아서 줘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책을 막 끌어안고 막 이래요. 엄마가 고른 책은 엄마가 들고 가라 하고 서점에서 지가 막 재밌어서 고른 책 있잖아요. 이런 건 지 가슴에 품고 나가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내용을 익히고 학습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좋은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시간관리 자기주도는 초등학교 때 불가능하니까 엄마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숙제할 시간 되면 숙제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저녁 7시만 되면 저녁을 물리고 수학 시간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7시에 한 번도 애가 스스로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앉아가 수학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시 되면 제가 고함을 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5, 26 되니까 요즘 좀 스스로 하더라. 지금요 애가 뭐 영국계 컨설팅 회사, 영국계 무슨 투자 컨설팅 회사 가겠다고, 그것도 일본 법인을 가겠다고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스스로 하더라고. 우리는 뭐 외국어 공부 오만 거 다 했어요. 일단 영어를 엄마표 영어로 했죠.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수능 때 아랍어 해가지고 만점 맞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어 이런 거 서울대 가려면 제2외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제2외국어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려니까 외고 애들이 있어. 외고 애들. 그래서 석차 백분위에서 분리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랍어. 요즘은 또 베트남어가 수능에 들었어. 뭐 엄마들 초딩 엄마들한테 이런 이야기 너무 어렵고. 자, 대부분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죠. 뭐 공부방을 보내거나 뭐 사교육을 시키거나 뭐 학원을 보내거나 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요. 잘, 어머야.
잘 보시면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처음 들어가면 3월 달에 모의고사라는 걸 쳐요. 모의고사의 수학 평균 점수예요. 이거 몇 점이에요? 보여요? 29.54점. 자, 요거 문과 애들이에요. 이과 애들은 조금 낮죠. 요건요, 고3 때, 요즘 2015년 작년 3월 모의고사예요. 작년, 재작년 두 해는 물수능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수능이 좀 쉬웠어요. 수학의 평균 점수가 36점이에요. 엄마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뭐 온 동네 자녀교육 고수들이라고 해도 이 사실을 몰라요. 고등학교 딱 가면 뭐가 다른가 하면 학교 내신은 똑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그게 그건데 성실하면 되죠.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른바 수능을 연습하기 위해서 치는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3, 6, 9, 11월 1년에 4번의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고 또 별난 학교들은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대성, 종로, 중앙 이런 학원에서 출제하는 또 사설 모의고사도 치고 이래요. 저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수험생이 똑같이 쳐요. 60만 명을 똑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이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섭차 100분위가 나와요. 한 줄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학 문제는 딱 30문제밖에 안 나와. 수능에서. 그런데 이 30문제를 가지고 한 줄로 60만 명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워져야 되는 거죠. 학교 내신 시험은 이렇게 안 해요. 문제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신 시험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푸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45분 안에 얼마나 빨리 푸는가를 측정해요. 그래서 문제 수를 조금만 더 많이 내보면 금방 한 줄로 세워지죠. 중학교는 이래요. 내신 시험은. 근데 정작 수능 시험은 어떤가 하면 30문제를 시간 80분이나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중학교까지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갔어요. 내신을 쳐보면 중학교 때부터 멀쩡하게 다 8, 90점 나와. 근데 모의고사만 딱 치면 평균이 이런 거라. 물론 이 안에는 벌써 40%가 수학을 포기했어요. 이미 중학교 때까지 뭘 우리가 호작질을 해가지고 40%의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기를 안 한 애들이 주로 이과를 가죠. 수학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근데 이과 애들도 평균이 40점밖에 안 돼요. 문과 애들은 보통 28점에서 32점 평균. 이과 애들은 35점에서 40점. 근데 이건요, 안 겪어보면 몰라. 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이거 잘 몰라요. 왜? 이거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모의고사를 출제한 기관에서 담당 선생님들 붙여서 그 모든 시험의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학부모들 이거 안 살펴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불안해가지고 뭐 학습지 다 하고 있죠. 뭐 구몬 수학을 하든지 눈높이 수학을 하든지 뭐 또 돈 좀 절약하고 싶은 분들은 또 좀 싼 거 기탄 수학 뭐 이런 거 사다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뭔가 초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단거리 경주하듯이 수학 공부 시키고 있다니까. 말로는 키워봐야 안다하고 뭐 익하지만 막상 우리 집 구석에서 하는 거 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풀리는 연습하고 있죠. 이런 거 생각하는 힘을 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하기 때문에 멀쩡하게 중학교 때까지 내신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 8, 90점씩 받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오면 평균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 중학교 다닐 때요, 전교 1등에서 막 4등, 5등 하는 애들이 졸업할 때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더라고. 남녀공학이었는데, 전교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여학생이었어요. 얘들은 동네 유명한 학원 다니면서 한 달 전부터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들이 얼마나 막 애살이 있는지, 우리 애가 아무리 내신 공부를 해도 이 가시나들한테 이기지를 못해. 또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 남자애들은 수행평가 쥐약이죠. 그래가지고 뭐, 중간고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수행평가 합격 보니까 뭐 쭉 밀리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너는 학교 내신 공부하지 말라 했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니까 단상에 올라가서 상 받는 애들 다 여자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갔잖아. 여학생들 다 경일려고 왔어요. 지금은 자사고 돼 있지만 애들이 전교 1등에서 5등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서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500점 만점의 첫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00점, 뭐 탐구 200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치죠. 총점 만점이 500점이에요. 거기서 전교 1등에서 5등 하는 여학생들이 대부분 370점에서 390점을 받았어. 우리 애는 전교권에서 듣보잡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450 몇 점을 받았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렇게 차이를 가르는 거라. 눈앞에 보이는 성적에 주목하면 이거 마치 엄마들이 찌개 끓일 때 MSG 넣는 거하고 비슷하죠. 당장 이번 중간 기말고사에서 한 개라도 덜 틀리려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죠. 그러면 이건 조미료 치는 거라 음식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해롭죠. 그래서 엄마들 조미료 안 치죠. 여기 보면 안심에 보면 뭐더라? 유기농 먹거리들만 따로 모아서 파는 막 말기업도 있고 이렇잖아요. 알아요? 그 매장 이름이 뭐더라? 사람 이야기, 그래, 땅 이야기. 그 안심협동조합 이사장이 제 강의를 옛날에 들었던 분이에요. 말란가 모르겠네. 이 안심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마을기업.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 엄마들 어떻게 하든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 유기농 이런 거 먹거리 찾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애들 저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당장 내가 지금 하는 것이 MSG를 치는 건지 이걸 몰라. 장기적으로 아예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중간 기말에서 한 개 더 맞추려고 하는 짓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수학에서는요, 아까 그 전교 1등에서 5등 한다는 여학생들이 대부분 70점이에요, 70점. 우리 애는 첫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수학시험 첫 시험에서 바로 100점 맞았어. 중학교 전 과정을 평가하는 거죠, 첫 모의고사는.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수능 다 해봐서 알겠죠? 40 안 되신 엄마들은 다 수능 세대인데, 수능은요, 시간이 모자라서 뭐 쫓겨서 찍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 딸려가지고 시험지 엎어놓고 자잖아. 실제로 고사장 가면 그래요?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80분 동안. 예? 국어는 시간이 모자라.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찍을 수 있어.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은요, 찍을 수도 없어. 거기에 단답형 5문제나 나오거든? 오지선다형만 나오면 그래도 한 밀겠는데, 단답형 5문제나 나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평균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다 고등학교 가서 기절해요, 기절.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제서야. 뭔가 어릴 때부터 잘못해왔기 때문에 애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그죠?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을,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 이거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연구자들이, 이거 KBS인가 어디 EBS인가 다큐멘터리예요. 그 화면을 제가 캡처해왔어요. 여기 그래도 엄마 얼굴은 없네. 초등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수학 시간에 수학 시험지를 딱 봤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난 엄마 얼굴. 그래서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애들 성장 과정에서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입시를 수포자 입시라고 불러요. 수포자 입시. 수포자라고 들어봤죠? 언제 수학을 포기했는가 물어봤더니 대부분 중학교 1, 2학년 때 포기를 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때 사춘기고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투를 해보면 다운은 예를 들어서 3라운드에 다운됐어. 근데 맞기는 언제 맞았어요? 이미 1, 2라운드에 맞았지. 그게 누적돼가지고 3라운드에 다운당하는 거라. 중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죠. 물론 사춘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수학에서 구멍이 퐁퐁퐁 나는 거라. 이게 계속 겹치죠. 특히 우리나라 수학은요,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1학년 때 배운 거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이에요. 겹치는 게 없어요. 이걸 보고 단선형 교과과정 이렇게 불러요. 나선형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서양에 가면요, 1학년 때 요만큼 배워요. 그러면 1학년에 배운 30%를 다시 2학년 때 겹치고 또 70%를 나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의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과과정을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과과정 안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뺐는데도 그래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집합단원 이런 거 다 빠졌거든요.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에 집합단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 많이 뺐는데도, 그죠?
아직 외국에 비하면 수학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학한 애들은요, 미국 이런 데 가면 다 수학으로 1등해. 우리나라에서 내용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단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것이 2학년 때 반복이 안 돼요. 2학년 때 배운 게 3학년 때 반복이 안 돼요. 근데 한 번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6학년 아이들 5명하고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는데 얘가 계산을 귀신같이 해. 그런데 어릴 때 책을 별로 안 읽어가지고 문장님 문제만 만나면 이게 멘붕되는 거라. 그 요즘 많이 이제 저하고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6학년 교과정을 잘 해요. 그런데 지금 비와 비례라는 단원이 있는데 6학년 4단원에 비와 비례라는 단원을 하다 보니까 뭐에서 자꾸 틀리는가 하면요. 정사각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단원 이런 게 있어요.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학교에서는 문제는 어떻게 나온가 하면 교묘하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와요. 근데 가로 세로는 센티미터로 해놓고 200cm 그리고 높이는 뭐라고 하나요? 0.6m 요래 해놓는 거라. 그러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든지 미터를 센티미터 고쳐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못하는 거라. 6학년인데 이거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라. 3학년 5단원에 가면 시간과 길이 이 단원이 있어요. 수학 문제에서 꼭 시간도 이렇게 낸다. 그죠? 거리, 속도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 단위를 자꾸 살짝 바꿔 어려운 문제에서 단위를 바꿔놔요. 어떤 데서는 킬로미터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되죠. 아니면 미터를 킬로미터로 0.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자, 이 작업을 해야 돼요. 1km는 1000m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1km가 1000m인지 모르는 거라. 이거 왜 그래요? 자, 3학년 때 구멍이 났는데 이거 메꾸지 못하고 지금 6학년이 됐어요. 이거 학원에 가면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냥 조카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인에게 어느 부분이 취약점인지 이걸 제가 계속 찾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저하고 많은 줄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 시간과 길이 단원을 내가 여분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얘 보고 다시 하게 해요.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모르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보면 낮이 몇 시간이다 이렇게 나오죠. 낮이 뭐 12시간 15분 뭐 38초다. 그럼 밤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걸 물어요. 그럼 하루가 24시간인 줄 알아야 되지. 그 24에서 낮 길이를 빼면 밤의 길이가 나와요.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이제 직장 다니고 맞벌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를 그냥 방치했죠. 근데 아무도 이걸 케어하지 못하고 지금 6학년이 됐어요. 자, 이러면 이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만약 이런 아이를 그냥 두면 중학교 2학년 가면 수학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게 당연히 단순히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초등 교과 과정에서 대부분이 선행학습 하거든요. 엄마들도 선행학습 하기를 원하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엄마들 요구가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하면 불안하거든. 남들은 옆집에는 진도가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 애는 안 나가면 왠지 쫓기고 불안하죠. 전부 이 이데올로기가 온 사교육 시장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별난 동네일수록 더 선행학습을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갔을 때 야자 시간에 대부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야자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요. 왜? 수학 공부에 양도 많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야자 시간에 전부 일제히 공부 잘하는 애들 특설반 뽑아가 따로 공부시키거든요. 일제히 애들이 수학의 정석을 꺼내는 거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근데 다 보니까 수학의 정석 1, 2, 미분과 적분 이런 걸 꺼내고 있어요. 다 1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고등학교 첫 야자 시간에 딱 꺼냈잖아요. 수학의 정석을. 뭐 꺼낸 줄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고과정.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하더라? 공통수학? 수학 10-가. 그게 1학년 교과과정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과정. 우리 아이는 2달 정도 학교 진도보다 2달 정도 빠른 페이스였어요.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애들은 다 1년 이상의 진도를 빼고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다닌 고등학교에 특설반이 50명이었는데 다 수학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첫 모의고사를 딱 쳤잖아요. 3월 둘째 목요일인가 첫 모의고사를 쳐요. 근데 영남고등학교 610명 가운데 수학 만점 맞은 애가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가 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도를 아무리 나가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배운 걸 제대로 소화를 해야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진도만 나가고 이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이 분위기가 우리 엄마들을 지배하고 있어. 진도를 빨리 빼야 된다, 이런 거. 진도를 빨리 빼도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수학 교과정은 단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습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구멍이 난 채로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게 예습이 아니고요. 선행학습이 아니고요.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걸 대부분 모르고 있고, 또 학원들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도 나가는 거라 저거 아니니까 뭐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수학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수학 공부란 단순 반복하는, 이 전문적으로 말하면 유형별 학습을 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한 바닥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 이게 수학 공부가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입시를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그걸 보고 양치기라고 불러요. 양치기. 옛날에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있죠. 거기서 따와가지고 맨날 문제만 풀고 앉았는 자기들의 신세를 양치는 소년이 비교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양치기 학습법이라고 불러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치기 하고 있어. 대부분 엄마들이 학습지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수학 공부는 뭐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문제를 하더라도 아이가 뇌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면 이건 수학 공부를 한 거죠. 근데 하루에 수십 문제를 했더라도 단순 반복형의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다면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화되면서 초등학교에도 계산기가 들어와요.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수능 칠 때 계산기 갖고 들어가요. SAT, 미국의 수능에서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범학교에서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고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보시면 복잡한 숫자가 나오는 단원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갈로에 쓰여 있어요. 인구 밀도를 구하는 거, 이런 거. 인구는 숫자가 크죠? 인구 밀도 구하는 거, 이런 것들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해요. 준비물하고 가려고 계산기 이렇게 써놨어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은 수학의 기초이긴 하지만 수학 자체는 아니에요. 초등 저학년 때 이걸 딱 구분해요. 물론 초등 저학년 때 대부분 연산이기 때문에 그죠? 엄마들 연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연산 공부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필과 종이로 계속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 수학 공부의 정의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더라도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가 낑낑거렸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적 지식, 정보, 개념 이런 걸 동원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그건 수학 공부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도와줄 길이 생기는 거라. 시간이 뭐 벌써 저렇게 됐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1시 반이에요. 자, 몇 가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집에서 사교육 없이 아이들을 돕는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처음 우선 모든 공부의 기초가 책 읽기예요. 이건 당연히 수학 공부에도 영향을 미쳐요. 문장제 문제 만나면 말귀를 얼마나 알아듣는 문제를 잘 해석하는가.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안 읽어. 그냥 숫자만 보는 숫자야. 안타까워 죽겠어요. A하고 B는 다 구해놨어. 중학교 가면요. A 어떤 문제가 나와요.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마들이 마지막 줄을 안 읽어. 그러면 A하고 B는 멀쩡하게 구해놓고 그냥 치우는 거라. 사실은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끝까지 안 읽는 거죠. 초등학 버전으로 말하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제곱미터인지 묻고 있어. 근데 문제의 단위는 전부 센티미터라. 그럼 순진아이가 센티미터 열심히 곱해가지고 몇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말아요. 저거는 아주 뿌듯하게 풀었다고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죠. 공 6개를 지워야 돼. 미터가 센티미터가 되는 데는 가로 100, 세로 100, 100분의 1씩이죠. 미터로 단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피에서 공 6개를 지워야 제곱미터가 되는 거라.
제곱,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책을 꾸준하게 읽게 해요. 그래서 문장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수학을 잘 하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이런 거 없지만, 길게 봐야 돼요, 길게. 그래서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해요. 책 읽기는 심지어 영어에도 그래요. 영어에도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수능 영어를 치게 되면 영어 지문이 쭉 나오죠. 결국 이건 글자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예요? 독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그러니까 영어든지 우리말이든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큰 도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모든 공부의 기초가 책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진짜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 다 빌려다가, 우리 집에 늘 늘어놓고 아이하고 읽어주고 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니까.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교과과정 자체가 단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방학 때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우수한 아이들이라면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습 정도 하는 거죠. 겨울방학 같은 때 다음 학기의 예습. 이건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선행학습은 불필요하게 1년 이상 진도를 빼는 걸 선행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방학 때 다음 학기를 위해서 예습하는 거, 이건 괜찮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죠? 지난 학기 동안 배운 걸 복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방학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번 주에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서 점검해 보는 거죠. 복습하는 거. 자, 왜 선행학습 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자, 초등 6학년 때 가면 선행학습 안 하면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초등 6학년 동안 배우는 수학 공부 양이라고 해봐야 고등학교 때 이과 애들이 배우는 수학 공부 양의 19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극히 적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별거 없어요. 자, 한 학기에 6단원씩 배우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6단원인데 각 단원마다 개념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그죠? 부풀려 제가 스토리텔링 교과서라서 앞에 스토리텔링 한다고 한 6장 있고, 6페이지인가 지나가고, 활동해 봅시다, 하고 하지만, 딱 압축해 보면, 개념이 한 단원당 2개, 요렇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량도 저렇게 많고, 난이도도 훨씬 높아지고. 근데 이렇게 초등 때부터 절반 이상의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는 70%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요.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보니까 아까 수능에서 평균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랑 뭔가 본질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은 장면인지 알아요? 아니, 물어보면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알파고이 어딘데요? 알파고 지금 그렇죠. 엄마 똑똑하시네. 알파고는 가고 없어요, 지금. 자,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다음에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바둑은요, 프로기사들끼리는 바둑이 끝난 다음에 웬만큼 자기가 속상한 경우 아니면 그 바둑을 다시 한번 중요한 장면마다 검토를 해요. 이걸 보고 복기라고 불러요. 바둑 기자를 써서 복기. 근데 알파고는 인마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복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지금 동료 프로기사들이 이세돌 주위에 모여가지고 알파고 둔 바둑을 복기하는 장면이에요. 바둑을 한 4급 이상 두면요, 바둑 두다가 마누라가 막 열받아가지고 반물하고 바둑판을 확 흩어.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래도 4급 이상 되면 다시 다 둘 수 있어요. 그 복잡한 바둑을 다 흩었는데도. 왜 그런 줄 알아요? 4급 이상 되면 한 수를 둘 때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두기 때문에 내가 두는 것은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 착수를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 흐트러도 다시 다 둘 수 있어요. 제가 바둑에 미쳐가지고 인생 꼬였잖아요. 공장에 다니면서 내가 금융고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10대 때 바둑이 빠져가지고 동산병원 내거리 가면요, 동아기원이라고 아주 전통 영어된 기원이 있어요. 제가 늘 거기 올라가서 내기바둑 두고 이러니라고 검정고시를 소홀히 했어. 제가 나중에 경북대학교 법대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동아리 회원 모집하죠. 바둑 동아리에서 회원 모집을 하더라고. 그 중앙대로에 이제 동아리들이 전부 부스를 차리고 회원 모집해요.
제가 바둑 동아리 갔잖아. 선배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 뭐 바둑도 가르쳐주고 뭐 한 수 또 보자 하고 이래요. 제가 또 근데 저를 이기는 선배들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바둑 동아리에서 급히 큰일 났다 하면서 있잖아요. 어디로 연락했는가 하면 삼덕동으로. 삼덕동에 보면 경북대학에 의과대학이 있어. 의과대학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애가 하나 있었다니까. 걔를 불러왔다니까. 저하고 바둑 두라고. 걔 이름이 김창현이에요. 대륜고등학교 나가고 우리 형 후배예요. 바둑 이야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바둑 학원 차릴까 생각도 했다니까. 저보다 바둑 못 두는 애들도 대구에서 학원 하는 애들 여러 대 있어요. 바둑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키운다고 엄마들 바둑 많이 하죠. 방과후 바둑도 하고 막 이러지. 빨리 치워. 끊어. 바둑 잘못하면 인생 망쳐요. 저는 맨날 기원에 다니면서 내기 바둑 두고 뭐 바둑 두면서요. 바둑 판매 때 한 판에 30만 원씩 돈 묻어 놓고 담배 2갑씩 피워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바둑 두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이렇게 그죠? 프로기사들의 아주 중요한 행사가 복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뭘 내가 잘못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서도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프로기사는 이걸 통해서 자기의 논리적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거라. 아 그때 이렇게 뒀더라면 그때 이렇게 뒀더라면 이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시간의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처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복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세돌은 지금 세계 1인자는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세계 1인자죠. 지금 한국 랭킹도 2위밖에 안 돼요. 이세돌은 지금 벌써 35인가 이런데 이세돌보다 10몇 년 어린 박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랭킹 1위예요. 그리고 세계 1인자는 중국의 커제라고 19살짜리가 있어요. 이번에도 커제라는 애가 계속 까불더라고. 이세돌은 저쯤은 지는 이길 수 있다 해서고. 근데 이세돌이 지금 알프고하고 뜨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 원래 이세돌은 진짜 불세출의 천재거든요. 얘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미 소문을 들었어. 우리 기원에서. 우리 기원에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바둑 잘 두는 애가 있어가지고 전국 어린이 바둑대에 나갔는데 딱 이세돌만 하니까 잽이 안 되는 거라. 이 윤춘호라는 애인데 지금 일본에서 프로기사하고 있어요. 얘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바둑 비슷했어요 벌써. 근데 이세돌은 벌써 그때 지면 절대로 집에 안 가는 거라. 울고 막 있잖아. 그 정도로 승부운성이 탁월했대. 이 집안에서 제일 공부 못한 애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잖아. 아버지가 니는 공부 머리가 나쁘니까 바둑 두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컴퓨터공학. 이세돌의 제일 큰 형도 프로기사예요. 이상훈이라고. 그 이세돌을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세돌처럼 대성할 자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 있어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선행학습이 유행하잖아요. 시중에서 유행한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진도에 연연하면 안 돼요. 진도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얼마나 우리 아이가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자, 집집마다 익하고 있죠. 애들 이건요 약과예요.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스트레스를 그림 같은 걸로 그려보면 이건 진짜 참 약한 거라니까. 막 익하고 있어. 정신병 걸려요 잘못하면. 이거 안 질리게 생겼어요? 혹시 연산에 약한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자릿수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이라고 쳐요. 그러면 2학년인가? 두 자릿수 받아 올림 있는 덧셈 있잖아요. 하루에 10문제를 딱 해봐. 10문제를 해서 7문제 정도 맞추면 얘는 두 자릿수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을 할 줄 아는 거예요. 3 더하기 8을 했어? 그러면 11이잖아요. 한 자릿수 받아 올려야 되죠. 자, 이걸 할 줄 아는 거라. 이건요 찍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집구석이다 보니까 7문제밖에 못 맞추는 거라. 별로 긴장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또 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엄마 왔다리 갔다리 하지. 7문제 하면 아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루에 10문제 정도 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에.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연산할 필요 없어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연산은 늘 연습하니까 패스.
그죠? 연산을 할 일이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연산이 아니라고요. 그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연산을 하되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을 하루에 10문제 정도 하고 10문제 하면 5분 하면 끝나죠. 5분. 그리고 연산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연산은요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 봐요 90%가 연산이에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행기 진짜 많이 든다. 아니 공항을 어디로 이전한다고 찌랄해서 팀하는 뭐 하는지 몰라. 공항을 이전해야 이 동네 집값이 올라갈 텐데. 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90%가 연산이지만 점점 갈수록 연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요 수능 칠 때 되면 연산 한 문제도 없어요. 알아요? 수능에서 정답은요 대부분 -1, 0 이런 거예요. 그렇죠? 수능에서 단답형이 5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답형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 교수들한테 출제 지침을 주는데 이 단답형 문제의 정답이 2자릿수 자연수 이하가 되도록 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수 계산은 언제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해. 4학년 1학기 첫 단원이 큰 수죠. 큰 수. 그러니까 억조 세알리고 계산은 뭐 만 단위까지 해보고 이거예요. 그것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에 너무 목 매달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아주 간단하다니까 계산은. 문제는 창의적인 사고가 안 돼가지고 그 간단한 걸 못 푸는 거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문에 생각하고 막 연산 계속 막 아까 빡빡이 하듯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이 질리죠. 그러니까 어떤 3학년 여학생 엄마가 생협에서 제 강의를 듣더니 막 울면서 쫓아왔어요. 저는 오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가 이미 호작질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딸이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그러니까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이 카드. 얘는 뭐 수학하면 뭐 경기를 한대. 그 지금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뭐. 이런 아이들이 혹시 있으면 이미 우리가 호작질 했다면 한 2년 그냥 안 좋은 수학에 대한 추억을 지우게 수학 공부 시키지 마요. 한 2년 쉬어도 괜찮아. 왜? 아까 보여드렸죠? 초등학교 6학년 동안 하는 수학 공부를 양캐봐야 얼마 안 돼요. 애들이 좀 커가지고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집중적으로 그 만회할 수 있어요. 우선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좀 지울 필요가 있죠. 자, 연산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고등학교로 가면 수학 공부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급등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보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수학 공부를 못해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초등학교 엄마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등학생 학부모가 돼도 사실은 잘 몰라. 자기 애가 왜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고 못하고 결국 숙포자가 되는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아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은 아까 마라톤에서 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애가 정작 공부할 시기가 왔는데 생각하는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그러면 자꾸 냉장고 문 열려 나온다니까? 냉장고 궁금하다 하면서 뭐 물 마시러 간다 해서고 막. 안 가던 화장실도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가? 아주 간단해요. 교과서로 공부하면 돼.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 다 문제집 잡고 사줘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만든 초등 수학 교재가 교과서죠. 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그죠? 우수한 제자들하고 모여서 만든 책이 수학 교과서 익힌 책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고 문제집 사더라.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집에 가시면 교과서 파는 사이트를 빨리 검색해서 찾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초3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의 교과서 익힘책 이게 딱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잘하면 4학년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못하면 2학년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앞선 학년과 다음 학년까지 수학 교과서 익힘책을 항상 사야 돼요. 2학기 것도 당연히 먼저 사놔야지. 수학 공부는 교과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는 초등 수학 교과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불친절해야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제집은 어때요? 네모 박스 안에 정리를 다 해놨어. 애가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보통 문제집 풀려보면 알겠지만 그 네모 박스 안에 요약되어 있는 개념 읽는 놈 아무도 없어요. 바로 문제 찾아보고 막 풀기 바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학습이거든요. 수학 공부 시간을 100이라고 치면 개념 학습을 60 해야 돼, 60. 그리고 이 개념을 확인하는 연습 30.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 익힘책을 통해서 익힌 개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 30. 나머지 10은 실전 연습. 수학 공부의 구성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를 뭐 해야 돼요? 교과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라. 교과서를 보면 꼭 뭐 생각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하거든. 근데 교과서로 제가 애들 공부를 시켜보면 말해 보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애 답 따는 놈 하나도 없어요. 숫자가 주어진 건 계산해가 답을 달아. 근데 말해 보시오 하면 그냥 통과한다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원단원이에요. 교과서는 항상 거의 두 쪽이죠. 매 단원이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하는 두 장.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해놓고 두 쪽.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또 두 쪽은 반드시 처음에는 생각 열기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줘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하는지를 이제 교과서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 어디고 대관령 목장이네. 딱 보니까 대관령 목장 가봤어요? 대관령 삼양 목장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큰 풍차. 어릴 때 체험학습 하려고 하면 이런 데 가봐야 되는데. 자,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걸 보고 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1이라고 주어졌죠. 자, 생각 열기 다음에 항상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렇게 됐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이런 거 무시한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봐야 돼요. 뺨을 이렇게 그려본다든지, 그죠? 컴퍼스로 이렇게 원을 그려본다든지, 이런 작업을 직접 해보는 거죠. 요요를 돌려본다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원을 그리는 다음 방법들 공통점을 말해보시오 이랬어. 공통점을 말해야 돼요. 그죠? 엄마하고 하면 말로 하게 하고, 저하고 하면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일일이 다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적으라고 해요, 저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죠? 뭐라고 적을래요? 애들이 이걸 쳐다보고 그걸 적어야 되죠. 아직 개념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공통점을 찾아야 돼.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죠. 요요를 돌리는 것하고 뺨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하고 아니면 종이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관찰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적어야 돼요.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교사형 지도서를 봐도 정답은 없어요. 지가 생각해보고 지가 생각한 결과를 적는 거라. 그래도 틀렸다고 혼내면 안 돼. 정확하게 어떤 애들은 뭐 중심을 고정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없어요. 하여튼 이 세 가지 경우를 관찰해보고 아까 바람개비 돌아가는 것도 생각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끄적거려야 되지. 끄적거리는 과정이 바로 수학 공부예요. 원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해요. 그냥 원 주어졌어. 반지름이 얼마야? 뭐 이렇게 자꾸. 숫자에만 주목하는 수학 공부에서 숫자를 주목하면 안 돼요. 개념을 수학 공부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수학 공부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요즘 말하는 서술형 문제 푸는 거 아주 쉬워요. 서술형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하죠. 풀이 과정 뭐 적으면 되는 줄 알아요? 개념 적으면 돼. 개념을 적고 이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실은 이 서술형 문제 푸는 게 아주 쉬운데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막 쫄고 이러죠. 글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거라 애하고. 그래서 애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야 돼요. 반지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까지의 고등선 뭐 이런 정의가 있죠. 그 말을 그 반지름의 정의를 애 말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지름 대부분 애들이 알아. 근데 어떤 애들은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고등선이거든요. 고등선은 뭐라고 해요? 수학에서 선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요, 이 처음에는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히니까 반지름을 원에다가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처음 보니까.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까지 고등선인데, 그죠? 중심에다 안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중심을 지나, 지름의 정의가 뭔가 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서, 그죠? 원의 둘레까지 닿는 고등선인데,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중심을 안 지나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직선을 꺼요. 그리고 그걸 지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개념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익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활동이 중요해요. 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노란 박스에다 빨간 글씨로 개념을 딱 정리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 개념을 반드시 지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단원을 다 끝낸 다음에 항상 확인해야 돼요. 반지름이 뭐야?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인가 가야 배워요. 원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원의 정의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직 이거 안 하거든요. 원이 뭐야? 이런 거 물을 수 없지만 원은 그냥 둥근 거 이런 걸 원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이 뭐야 하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초등 버전에서는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뭐야? 중심. 거꾸로 물어야 돼요. 중심이 뭐야? 이렇게. 그러면 중심은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개념이죠, 개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아까 말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구멍이 안 나요. 구멍이 난다는 말은 개념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개념을 모른 채로 문제를 풀면 답을 잘 찾아내요. 자, 이런 아이들은 그냥 엄마들이 지나가기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조금 응용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를 조금은 비틀어서 내거나 하면 흔들려요. 유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바꿔내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죠. 그래서 수학 공부는 개념 학습이에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 개념을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편찬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예요. 제가 지금 성함은 생각이 안 나요. 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옛날에 YTN에 출연해가지고 왜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유튜브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은 우리 카페 들으시면 이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가 퍼다 놨어요. 친절하게.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그 강의를 듣더니 꼭 선생님 강의를 압축해 놓은 것 같다 하더라고. 저는 수학 공부를 한 학기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자, 이게 활동 2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확장되죠. 아까는 요요 돌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서 놀이공원에 가면 이런 거 있죠. 그죠? 또 전통 가옥에 뭐 창호 이런 거 있어요. 자전거 바퀴도 있죠. 이렇게 실생활을 통해서 구체물을 통해서 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은 뭐예요? 자전거 바퀴 같으면 살대죠, 살대. 이게 반지름이에요. 자, 이런 걸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생략하고 지나가요. 자, 활동 2까지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 여기서도 개념이 너무 중요하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딱 해놨네. 자, 아까 활동 1에서 뭐 했어요? 세 그림의 공통점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라. 여기에 지금 뼘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원을 그리는 걸 이렇게 써놨죠. 이걸 샘플로 해서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 하라는 거라. 그러면 고정된 엄지손가락이 원의 중심이고 요건 뭐예요? 고정시킨 막대기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거죠. 상황만 바꿔서.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교과서가 친절하게. 친절이 아니고 불친절하게. 엄마들은 근데 이게 불친절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작업하기가 좀 자신감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라. 여기서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이게 수학 공부 과정이에요. 자, 이건 익힘책이에요. 아까 교과서에서 그런 활동 1, 활동 2를 통해서 개념을 잡았어요. 그럼 익힘책에 가면 요 네모박스, 익힘책은 항상 제일 앞에다가 네모박스로 개념을 다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익힘책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요 위에 박스를 안 쳐다봐. 그리고 바로 여기 답 달려고 들이대. 그러니까 틀린다니까? 이 바보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보고 뺏기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해요, 애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문제, 숫자, 문제 푸는 데 습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익힘책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익힘책으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도 문제가 좀 부족하죠. 익힘책만으로는. 자, 그럴 때 이제 마음에 드는 문제집을 하나 택하는 거라. 이건 보조수단이죠. 보조수단. 교과서의 익힘책의 보조수단. 그리고 문제집 어떤 걸 택하는가 하면 시중의 문제집마다 난이도가 다 달라요.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돼. 같은 디딤돌이라도 난이도가 1단계부터 4단계, 5단계까지 있어. 천재해법도 마찬가지고.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한 단원이 끝나면 이제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죠. 익힘책에 있는 문제하고. 그죠? 그렇게 개념을 반복하면서 정확하게 뭘 알아가는 거죠. 자,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하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이 원단원을 공부하고 아까 노란 박스 있었죠? 노란 박스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자기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한 단원을 공부하면 이게 요게 원단원이죠, 원단원. 원단원을 여러 페이지를 공부했는데 개념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그냥 책은 부품한데 꽉 짜면 개념 2개 딱 남는 거라. 이걸 정확하게 자기 말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자기만의 개념 노트지, 개념 노트. 요 옆에 4단원이고. 그러니까 3단원 다 해봐야 요거 두 가지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요. 간단하다고요, 사실은. 이게 개념 노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개념 노트를 적어보게 하는 거죠. 천재해법 같은 문제집, 우등생 천재해법 이런 거 사보면 천재해법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문제집의 제일 앞부분에 그 학기 6단원의 개념을 딱 아주 두꺼운 종이에다 딱 인쇄해놓고 뜯어서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 천재해법 사오라 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코팅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손으로 적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학년마다 배운 개념을 차곡차곡 노트에 적어 나가요. 그러면 이제 노트 한 권쯤 하면 애들 개념을 딱 정리하게 되죠. 이런 수학 공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문제집은 보조수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이의 수학 단원평가에서의 성취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단원평가에서 수학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80점 미만이다. 이걸 뭐 기본과정이라고 잠수내에서 말해요. 근데 학교시험 치면 척척척 100점이다. 그러면 이제 심화 플러스 과정이죠. 이렇게 아이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다시 짜고 문제집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시중에 나오는 많은 수학 문제집 가운데 메이저 출판사의 교재만 따로 표로 만들었어요. 같은 천재해법이라 하더라도 근데 세상에 이런 조건에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고개를 뒤로 돌려가. 자, 봐요. 천재교육에서 나온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천재교육에서는 학원용도 있고 직구성용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교과서 수준의 문제집을 교과서 수준의 책을 보통 난이도 1단계라고 평가해요. 그러면 교과서가 1단계라면 교과서를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3, 4단계 정도를 해야 돼. 그래서 수학으로 우리 학교에서 난다. 이런 애들은 뭐 해야 돼요? 4단계, 3단계 해야 되죠. 자, 보통은 우등생 해법 수학 정도 하면 되겠죠. 평범한 아이들 같으면. 그러니까 문제집도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니라니까. 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3단계. 반에서 1, 2등 하는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3단계, 4단계 정도 하는 거죠. 노란색은 잠수내에서 추천하는 문제집이고요. 빨간색은 제가 추천하는 문제집.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제일 밑에 써놨죠. 요 밑에 요 두 줄 읽어봐요.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중학교 가면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쌤 제일 많이 해. 쌤은 뭔지 알아요? 유형학습제, 유형 문제집이에요. 같은 유형의 패턴의 문제를 계속 빡빡하게 넣어놓고 그 밤새도록 푸는 거죠.
이것도 초등학교 오면 드릴 문제집이라고 불러요. 드릴.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유형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기말고사 칠 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엄마들이 많이 하는데 평소에 이거 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서 익힘책으로 주로 하고 교과서 익힘책으로 개념을 익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집 하나 정도 하는 거죠. 아이고 12시다. 자, 그리고 집에서 혹시 아이들 수학 공부를 돕겠다면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자, 이건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자,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이라고 했죠, 아까? 단원평가에서 80점을 잘 못 맞는 고전하는 애들이다. 그러면 학기 중에도 교과서, 학기 중에 연산도 같이 하루에 10문제씩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교과서와 같은 수준의 문제집을 가지고 복습하는 거예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애들 이렇게 해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 학교 수학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죠? 교과서를 가지고 방학 때 예습하는 거라. 예를 들어 겨울방학이다. 그럼 다음 학기에 1학기 교과서를 미리 사서 그걸 가지고 예습하는 거예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 경우에. 그리고 학기 중에는 뭐 해요? 연산 때리치우고 쉬운 문제집 때리치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만한 그 아이에게 부하가 걸릴 만한 3,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몇 문제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 시간만 있으면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벌써 12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학년 때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과 종이로 연산하지 말고요. 구체물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구체물. 왜냐하면 이놈의 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낯선 기호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5라는 수를 배우죠. 5를 어떻게 만드는가, 수 나누기, 수 가르기, 뭐, 수 모으기, 수 가르기인가?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이게 5라는 게 웬 도깨비 방망이 같아서 애들이 처음 보는 기호예요. 이 뭔가 하면 이 숫자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손가락 5개, 뭐, 바둑알 5개, 이걸 이런 이상한 기호로 표기하기로 약속한 거죠. 이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5라는 숫자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웬 뜬금없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체물을 가지고 이 아라비아 숫자와 대응을 계속 시켜나가야 돼요. 이걸 뭐 1:1 대응이라고 하죠. 손가락 5개, 바둑알 5개, 사과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래서 5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 5개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감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일수록 구체물을 가지고 노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나중에 도형이나 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학생들 대부분 어릴 때 인형 색칠하기, 인형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하거든. 남자애들은 블럭이나 레고 갖고 놀죠. 뭔가 공간 지각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놀아야 돼요. 자, 잠수원에서도 가장 히트를 쳤고 제가 강의 때마다 소개하는 대표적 장난감이 이거예요. 클리코. 들어봤어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교구 가운데 클리코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집안에 퍼즐로 놓고 애들이 평면 도형도 만들고 고학년 되면 입체 도형도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죠. 육면체도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클리코라는 장난감은 기본적으로 집에 있어야 돼요. 거실에 돌아다니고. 이거 외에도 많은 교구들이 있지만 수학을 연필과 종이로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죠. 자, 아까 1학년들 5 나누기 5 모으기 한다 했죠. 그럼 할리갈리 갖고 노는 거라. 할리갈리 어려운 버전 말고요. 할리갈리 클래식. 이건요, 요 바나나나 딸기 이런 걸 딱 뒤집어 가지고 합해서 5가 되면 종을 치고 여기 이거 있네 이거. 이거 누가 이거 갖다 놨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네. 할리갈리 할 때 쓰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1학년들은 할리갈리 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바나나 5개인지 딸기 5개인지 연산이 저절로 연습이 돼. 그걸 연필과 종이로 할 일이 아니죠. 자, 이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지오보드예요. 지오가 뭐예요? 기하라는 뜻이에요. 지오메트리. 이 플라스틱
판 위에 돌기가 튀어나와 있죠. 고무줄을 걸어서 여러 가지 도형도 만들어보고 넓이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용한 장난감인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놀아야 돼요. 이건 하노이 탑이라는 전설적인 장난감이에요. 애들 집중력을 기르고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영화 혹성탈출 보면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침팬지인가? 침팬지 맞아요. 침팬지 교육시킬 때 이걸로 교육시킨다니까. 혹성탈출 보니까 침팬지 이마가 귀신처럼 이걸 옮기더라. 이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원이 작은 원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라 나머지 한쪽을 사용해서 큰 원이 절대로 작은 원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학년들은 이거 한꺼번에 9개 다 옮기기 어려우니까 3개만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5개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러시아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은 이거 어플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주차장이에요. 러시아어가. 그죠? 주차장이 복잡한데 여기서 빨간 주인공 차를 출구로 논리적으로 다른 차를 움직여서 빠져나오게 하는 작업이라. 근데 수학적 사고가 안 된 애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빨간 차를 들어가지고 그냥 옮겨. 애들 성질 급하고 생각은 안 되고 이러면 빨간 차 들어가지고 빼낸다. 다른 차들을 운전해가지고 비키면서 빨간 차를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장난감이에요. 자, 시간만 많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혹시 이제 다른 강의들이 궁금하시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아주 긴 텀으로 한 학기 동안 늘 수학 공부만 한 강의도 있고요. 한 학기 동안 늘 영어 공부만 한 강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이제 다른 강의들 한 걸 참고하시거나 하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카페 게시판에 뭐 묻거나 하시면 또 검색해 보시면 궁금할 것도 없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영어 공부법을 하든지 뭐 책 읽기를 하든지, 장소를 도서관에서 하면 책 읽기를 하고 여기서 하면 뭐 다른 영어 공부법 이야기하고. 여기 율금초등학교는요 제가 2회 연속 왔어요. 원래는 안 부르더라. 하여튼 이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들어주시고 제가 거칠게 표현하고 이런데도 같이 이렇게 그죠 이해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